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윤규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부진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내림세이고 금리와 환율이 뛰고 유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52주 최저가 종목만도 160여 개에 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나 했더니 투자 심리는 벌써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안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과학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려 휘청하듯이 시장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경기 흐름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변곡점에서 주가는 더 뛰거나 더 급락하는 게 보통입니다. 급변침이 다반사이고 스윙폭이 아주 큰 것입니다. 지난주 FOMC 충격 이후 미국 시장도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급정거 급출발하는 버스에서 안전하려면 손잡이를 꽉 잡아야겠죠. 추석 이후 반등을 기대하며 9월 27일 마켓인사이트 출발합니다. 네, 최근 시장은 테마주의 순환매 주기가 빨라지면서 정말 어떤 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지 그에 대한 모색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호흡이 가빠지면은 오랜 시간 진득하게 시장을 받쳐온 그런 자동차 업종 같은 미래 산업 성장성을 함께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마켓인사이트 특집 대담으로 신성장 산업이 간다 미래 모빌리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자동차 업종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 상황을 박정원 캐스터가 정리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박정원 캐스터 나와주세요. 어느덧 쌀쌀한 가을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올해도 어느덧 자분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배터리와 미래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이후의 4분기 또 어떤 이슈로 시장을 뜨겁게 만들까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섹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각국의 정부 모멘텀과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전기차 섹터. 하지만 그 판매량과 성장률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수입차 브랜드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 혜택을 강화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기차 시장 상황과 기업 모멘텀, 정부 정책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달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EV볼륨스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2,000대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게는 17%, 크게는 494%나 대폭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국내에서의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급진적인 보조금 축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유효한데 과연 어떤 모멘텀과 이슈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의 모멘텀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자동차는 증가하는 중동 지역의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수요를 겨냥해서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지 생산에 따라서 판매량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에는 전기차만 다닐 것을 목표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어서 정의선 회장은 다음 달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 매거진 중 하나로 유럽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아우토모토 운투소프트는 최근 기아의 EV6 GT를 1위 전기차로 꼽았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보증 조건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한편 기아는 비싼 전기차 가격으로 판매량이 줄었다는 분석에 2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더 레이 2위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현행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면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또 환경부는 기존 2년 내에 한 대로 제한했던 구매 지원 대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 정책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모멘텀과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시장은 어떤 상황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35%의 성장률이 전망이 되면서 나날이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서도 큰 폭의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2032년에는 2만 3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편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자율주행으로 인정받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로 시스템이 일정 구간을 자율주행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2024년부터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나 테슬라 등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대차는 최고 시속 80km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HDP가 적용된 전기차 SUV EV9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의 로보셔틀도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데 2024년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이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에도 자율주행 테마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 부분 자율주행인 레벨 2 수준이지만 머스크는 내년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또는 5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FSD와 도조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테슬라의 새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12번째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FSD 버전 12를 탑재한 차량은 공사 구간을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또 9월 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슈퍼컴퓨터 도조의 도입으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업데이트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내년에는 6배나 더 빠른 처리 속도의 자체 설계칩 D1을 장착한 슈퍼컴퓨터 도조를 자율주행 운영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로 확장되는 규모와 함께 더욱더 다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할 자율주행 모빌리티 4분기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낼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네,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차와 전기자동차 성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구체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기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뭐 지금 팔리는 것과 앞으로 팔릴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팔리는 것, 판매량과 이 판매량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뭐 이재일 팀장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커는 결국에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BYD 뭐 이렇게 두 업체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상을 봤을 때는 미국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좀 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올해는 좀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메이커들이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연초 올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상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하고 뭐 중국, 유럽 다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도 사실 올해 연초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하했고 뭐 프로모션도 많이 강화를 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는 너무 무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긴 그 시간을 넓혀서 볼 때 지금 현재 약간 판매가 주춤하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뭐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괜찮은가요? 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이전 한 2년 정도가 정상적인 속도보다 좀 더 과속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적절한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런 약간 유행 그리고 이제 차량의 공급 부족의 현상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속도가 귀할수록 붙었어. 더 사고 싶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조사 역시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산업의 전환을 조금 시키겠다는 의지치까지 왜냐하면 미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려고 과속을 했었고요. 예. 지금의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좀 짚어보죠. 한참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중국에서 저가 모델을 공략하고 도저와 같은 이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제 어떤 뭐 시장 메이커라 그럴까요? 이런 역할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테슬라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 뭐 추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3분기는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때 생산과 판매가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가이던스를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3분기는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좀 약간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배터리 조달에서부터 생산도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해 공장을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앞으로는 좀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테슬라 그동안 뭐 시장을 선도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테슬라가 사실 자율차나 전기차의 뭐 거의 핵심인 기업인데 그 지금 현재 뭐 판매 추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테슬라 잘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에 네.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기차 외에 내연기관차가 전혀 없다는 예.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BYD가 뭐 그렇죠.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의 55% 정도가 전기 그리고 45% 정도 PHV 거의 반반을 섞어서 판다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산업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내의 제조사들에 대해서 중국형 부품만 쓴 거 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중국이 지금 또 전환을 하고 있고 예. 반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쓰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팔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각 영역마다 이제 생산해야 될 부품의 종류들이 달라지는 이런 복잡성들 때문에 이제 판매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3분기 판매 실적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겁이 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 3분기 부진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아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안 좋을 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거를 이제 깐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에 이제 큰 마이너스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 속에서 테슬라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올해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출시하고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 도대체 언제 나오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중요한데 내년도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이던스나 내년도 신차 출시 계획, 뭐 모델 3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 모델 Y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급상승을 하면은 갭상승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그 다 지나고 나면 그 갭을 메꾸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테슬라도 뭐 급발진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좀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 2위. 뭐 이 소식만 들으면 참 뿌듯한 느낌도 드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가서 투자자들 고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맞닥뜨린 그러니까 산업적인 허들이 있고 주가적인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산업적인 허들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관련된 보조금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랑스 위주로 예.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이제 현지화시켜서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은 차를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하고 그 나라의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그 나라 부품이나 생산 공정 등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산업적인 허들이고요. 예.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현대차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하나를 가지고 특출하게 잘해서 뭔가를 견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기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도조 슈퍼컴퓨터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넥스트를 이제 순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퍼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는 베리에이션별로는 다 갖고 있지, 종류는 많은데 이게 딱히 이제 뭐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어필 내지는 약간의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불황 때 뭐 약간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핵심, 뭐 코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주제가 신성장 산업이 간다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이 바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것인가? 뭐 전기차를 기반한 것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전기차, 뭐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이걸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보고 계시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는 약간 과장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벨 4, 5에서 무인차가 빨리 올 것이다라고 산업을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편하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 두 가지가 지금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못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현재 문제점인데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돈이 되는 시장부터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 운전 기사 비용이 가장 비싸고 물류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없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가는 걸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운전자분들이 반대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인차 계속 운행을 하니 이제 시민들이 내가 무슨 실험용이냐라는 그런 이제 분쟁들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아니면 이제 부분적인 산업화의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은 보고 있는데 단지 그 산업화의 시작점에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까지의 이제 딜레이 타임,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수익 실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뭐 기대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수익으로 실현이 돼야 그것이 뒷받침 될 텐데 지금 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진행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빨리 가는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 이 주가가 산업을 견인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많이들 받고 있고요. 거꾸로 돼야 되는 네, 맞습니다. 산업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반대로 된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가나 자본이 몰렸기 때문에 그 산업이 약간 반대로 커지는 이제 그런 효과까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 모빌리티 이 팀장께도 여쭤볼게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 그러면 뭐 지금 전기차와 자율차 이렇게 이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확산이 될 거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뭐 내외적으로 봤었을 때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 인하 경쟁 속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다변화를 하고 그리고 배터리 공정 자체를 어떻게 혁신을 해서
코스트를 낮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신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뭐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모든 지금 업체들이 현재 공장을 지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전용 공장하고는 공정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 경쟁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는 SDV,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레벨 4, 5로 가가지고 사람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기술이 도입되면은 뭐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 브릿지 단계에서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벨 4, 5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레벨 2나 레벨 3 단계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부부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준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화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뭐 전기차로 그야말로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데가 테슬라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도 따지고 보면은 차를 팔아서 버는 수익도 있지만 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예. 이런 FSD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익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얘기하면서 이제 도조라는 슈퍼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주행과 AI 결합.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테스트 단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그렇고 AI라는 기술도 그렇고 발전 단계에 있지 이게 아직까지는 성숙해가지고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 목숨이 이제 달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책임을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 완성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99%의 신뢰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100%가 돼야죠. 그렇죠. 100%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모든 특정 상황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선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게 아니라 그 개별 상황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미리 사전에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규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작동했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AI 기술인 게 사실은 그게 원천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검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걸 확보하는 단계지 이걸 가지고서 뭐 돈을 번다, 뭐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니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현재 상용화하기까지는 뭐 아주 먼 미래의 얘기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스트 단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테슬라 도조도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과 AI 결합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법규 만족. 예. 에 해당되는 타겟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야 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법규 만족을 위한 기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거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레벨 2 수준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만큼 아니면 타사가 거기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는 사실은 평가 지표가 좀 애매합니다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법규를 만족시키고 팔 수 있는 면허증을 따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비슷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운전 스킬이라는 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기술 차이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학습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이나 뭐 학습을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관련 법규라든지 일단 시장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예. AI를 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초보 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다툼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 단계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법적 규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빨리 길을 터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뭔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국제 규정하고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만 맞는 규정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해외로 확장하거나 확장성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 정도,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을 먼저 시험해 볼 수 있게끔 예.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이제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대응, 이제 양단이 말이 좀 뭐 필요하다. 형용 모순이네요. 네, 형용 소극- 모순이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규정을 먼저 만들어 버리면은 모두가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다르게 적용이 돼 버리면은 예를 들어 한국의 규정과 글로벌 규정의 스탠다드가 좀 다르다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다 맞추기 위한 어려움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국내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실증 시험이나 운행 등을 이제 국내에서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제 이 민감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해외에서는 많은 자율주행차가 테스트하다가 문제가 나고 사고가 나도 그냥 원 오브 이제 사고 케이스라고 예. 보고 있는데, 만약 국내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은 언론이나 뭐 주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이것이 뭐 전기차, 자율차 경쟁도 전체적인 기술 패권 경쟁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결국 그들의 그 선도하는 국가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규제를 발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독자적으로 어떤 규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 시장하고 좀 이연될 수 있는 좀 예. 측면이 있거든요. 서로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그 타겟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도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걸 국내에서도 적용을 하겠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규제 환경을 가져가냐를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발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을 염두에 둔 그런 기술 개발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2차 전지와 미래 교통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은 캐스터. 이번에는 배터리와 미래교통 관련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은 인하됐고 중국에서는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을 걸면서 자원 무기화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IRA, 유럽에서는 CRM을 내놓으면서 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CATL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에서 28.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액 기준 16%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고 SK온과 삼성 SDI가 각각 7.7%, 7% 점유율로 4위와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점유율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그룹과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건립한 첫 배터리 합작 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데요. 한편 인도에서도 철강회사 JSW와 전기차 배터리 현지 생산을 합의 중이고 권영수 부회장은 지난주 애리조나주 주지사와 만나 배터리 공장의 협력과 사업 방향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스모 신소재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대폭 확대해서 내년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전구체 양산도 앞두고 있어서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 진출할 계획인데요. 충주 공장에서 라인 증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4분기 울산 공장에서 전구체 양산에 돌입해 해외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은 중국 화유그룹과 손을 잡고 아프리카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 LFP 배터리 혹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도 하죠.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인데 이는 이 LFP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의 3원계 양극재보다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LFP 양극재 생산 경쟁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더욱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배터리 경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래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시면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급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AAM 회사인 슈퍼널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새로운 R&D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슈퍼널은 2020년 현대차 그룹의 도시 공중 이동 부문으로 출범한 미국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인데요. 2028년까지 전기 항공 여행 서비스인 슈퍼널 에어택시를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널은 3개의 새로운 시설을 개장했습니다. 7월에는 캘리포니아의 엔지니어링 본부를, 8월에는 워싱턴 DC의 정책 허브를,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R&D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장한 이 프리몬트 R&D 센터는 배터리와 AI, 자율주행 등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 UAM 등 도심항공 교통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배터리와 미래교통으로 나누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짚어봤는데요. IT가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이 미래 모빌리티는 앞으로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박정원 캐스터가 2차 전지와 미래 교통에 대한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뭐 전기차 미래를 얘기를 할 때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올 들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어떤 기술적 가능성보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아주 주된 화제가 되고 더 야단스러웠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차 전지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선제적 반영. 왜냐하면은 차가 나오면은 배터리는 이제 그 전에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 2, 3년치.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 한 2, 3년 과속 때문에 뒤쪽은 한 4, 5년치 이상이 이제 밀린.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머리가 1cm 움직이니까 꼬리가 한 10cm 정도 움직이는 예.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이 주가를 견인해야 되는데 주가가 산업을 견인한 그런 인상이 아주 짙게 풍긴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참 이 2차 전지 이거 들여다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예. 뭐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해서 좀 코멘트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미래의 기대치를 선반영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제 의구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뭐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선반영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지켜보는 예. 뭐 이런 국면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뭔가 화끈하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좀 약간 식은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연휴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테슬라가 또 어떤 모빌리티 혁신을 깨울 신기술을 선보일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황을 봤을 때는 뭐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그닥 이제 나이스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걸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웬만한 악재도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뭘 보여줘도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분위기 자체가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뭐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줄 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카드를 뭘 가지고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다리는 저희나 발표하는 쪽이나 둘 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근데 머스크가 항상 뭔가 이 테슬라 데이 하면은 깜짝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기대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항상 뭐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AI도 그렇고 많이 이미 깔아놨죠. 예. 이제는 좀 성과를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기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4680 배터리 뭐 언제 양산되냐, 뭐 요게 이제 화두인 거고, 뭐 FSD나 뭐 이런 거는 그럼 언제 이제 그게 FSD 완성도가 올라가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또 한번 짚어볼 게 또 중국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국이 뭐 아주 풍부한 자원과 아주 엄청난 시장을 무기로 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개발이나 패권,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성능까지 꽤나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성능 부분은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발표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은 뭐 그만큼은 조금 아니지만 한 70, 80 이상의 성능. 사실 우리가 중국산 그러면 50 정도밖에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만한 정도까지는 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뭐 이게 되게 화랑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자기네 이제 중국의 전기차 원재료 자체를 전부 이제 산업의 핵심 카드로 예. 쓰다 보니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부족, 특히 공급의 부족,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원료 가격 폭등 이로 인한 이제 미래 가치를 전부 다 땡겨서 반영한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뭐 다시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중국 내에 이제 자동차 시장도 부진하고 가격 낮아지고 또 테슬라발 치킨 게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의 이제 침체 이슈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해외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기타 등등 국가에 지금 이제 많은 양의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능도 한 60, 70% 이상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써야 될 내지는 많이 신경 써야 될 지금 포지션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능이 올라오고 저가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사실 기존에는 전기차가 프리미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이 나와가지고 좀 얼리 어답터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 저변이 넓어지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 가장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배터리를 싼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로 점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이제 LFP처럼 조금 더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뭐 이쪽으로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밸류 체인들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제는 뭐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글로벌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자기 자국 시장은 뭐 각종 규제들로 보호를 하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국 시장을 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다른 데서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 시장을 개방 안 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만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가 시장 제반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성능적으로 뭐 우월한 배터리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성능을 깎으면서 이제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상당히 추운데 그렇죠. LFP 배터리가 또 겨울 때 또 취약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위협적인 건 맞지만 굉장히 큰 난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뭐 이제는 뭐 아주 뭐 시장을 지배한다든가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쟁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 앞서 그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산업이 주가를 끄는 게 아니라 주가가 산업을 끌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셀 업체들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상당히 좀 뭔가 위축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근 주목하시는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2차 전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원래 중국하고 포드하고 합작했던 회사도 지금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각 국가별로 자기 산업을 예. 활성화시키는 목적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한국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중국 시장은 사실 뭐 현대기아차는 뭐 상당히 많이 잃었던 시장이기 예.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현지화 전략들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고 그렇죠.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LFP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하이만감 배터리라든지 다른 형태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를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이제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충분히 살아갈 길이 있다. 단지 이제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뭐 소재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보시는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 차종이 잘 팔릴까요? 예. 왜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가 거기에 소재를 집어넣는데 그 합작 공장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은 차가 잘 팔릴 수 있는 만한 모델이 나올까요?에 대한 질문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제 이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하고 있던 방식대로만 앞에 말씀드린 리스크들을 해칭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시장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다. 그리고 미국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국 시장의 대부분이 트럭입니다. 근데 트럭이 미국 메이커들 위주로 아직까지 전기 트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요소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앞으로 뻗어갈 수 있는 영역들은 당분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팀장께서는 뭐 이쪽 분야에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일단은 뭐 싼 차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LFP 배터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가격은 싸지만 또 기술적으로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걸로 대응을 하지만 결국에는 2025년도 이후 그 이후로 대량 생산에 새로운 사이클이 진입을 할 때에는 차세대 배터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이제 뭐 4680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하이만감 배터리라든지 다른 케미스트리를 활용을 해서 예. 배터리 성능 자체를 끌어올려서 기술적으로 격차를 벌리겠다 이런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는 메이커가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에서의 정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할 거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뭐 일단 화두가 첫 번째는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이슈를 또 살펴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래교통, 이른바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미래 같지만 사실 우리 근처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산업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산업과 어떻게 결합하는 형태죠, 이게? 일단 UAM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형태나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항공산업, 항공기 쪽에 더 가까운데 이제 사용자 측면이나 가격이나 운영 측면에서는 자동차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를 하던 많은 회사들이 이제 UAM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매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은 조금 먼 게 이게 마찬가지 규제입니다. 이제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이걸 가지고 도로에서만 자율주행하는 것도 규제,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법규의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인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더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규제에 따른
이제 기체와 기술이 개발돼서 시험 운행을 언제 하느냐, 상업적인 시험 운행을 언제 하느냐가 가장 큰 기술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UAM 얘기가 나왔을 때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에어 택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T가 하고 있는 조비가 이제 인증을 거의 다 받은 항공기를 통신회사도 이쪽에 네. 관세를 하나요?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UAM을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됐을 때 백엔드에 해당되는 항공 운항 시스템 예. 이걸 가지고 하는 관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통신 등을 이제 활용하게 해서 통신 기술이 또 가미될 수밖에 향후에 없군요. 이제 뭐 서비스까지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미국 회사와 이제 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미국 파트너 회사가 아마도 미국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런칭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 법규에 맞는 기체를 가지고 상용화 서비스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사업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법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인승을 만들 거냐, 4인승을 만들 거냐, 예. 기체 사이즈가 정해지고 이거에 따라서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고 이거에 따라서 운항 노선과 경제성이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사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네. 이게 상업용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띄울 수 있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제 핵심 기술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하드웨어가 먼저 중요하다고 봐야겠군요. 자, 주가 측면에서 이런 미래 기술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투자, 이거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뭔가 띄워놓고 붐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화두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기술적인 가시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미래 비전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 기저가 될 수 있는 원천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로드맵을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른 메이커들하고 좀 차이점이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뭐 앞으로 몇 위에 뭐 전기차 메이커가 되겠다, 글로벌 탑3에 들겠다, 뭐 내지는 UAM을 언제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밑에 기저가 되는 원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천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오토메이커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테슬라 정도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개발하지만 외부에 잘 공개를 안 하는 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투자자들이 팔로우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2차 전지나 미래교통 관련 이슈나 앞으로 주가에는 뭐 꾸준히 영향을 미칠 여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는 우리 일상과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미래 기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중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자동차 업종의 미래 기술 가운데 판도를 바꿀 화두 꼽으신다면? 사실 너무 오래전에 언급이 된 거라서 요즘에는 다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전기차에 보급되는 배터리가 에너지량을 많이 가질수록 예. 향후 자동차 회사는 전력 회사와 경쟁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필요할 때 지금처럼 전력 회사로부터 받을 거냐, 차에 있는 전기를 꺼냈을 거냐. 사실은 전기는 품질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간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전기차 제조사가 준 전기차의 발전 에너지량과 발전사의 에너지량이 이제 경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개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장 보시기에 우리 자동차 업계 또 우리 업계가 미래 기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술 쪽은 굉장히 글로벌 탑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차를 보게 되면은 뭐 좀 더 전동화가 되고 그리고 전자화가 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차량의 완성도나 성능 여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리콜을 한 해 만에 좀 이런 얘기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완성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어떤
차량의 성능,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역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 기술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도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꼽자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장 산업이 간다. 미래 모빌리티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